어머님, 이제 그만 시골로 돌아가 주세요. 다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더는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뭐라고? 매달 나가는 약값, 병원비, 식비, 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빚에 허덕이는데, 도윤아, 내 아내가 지금 뭐라는 거니?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회사 망하기 직전이고, 빚쟁이들은 매일 문 앞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머님 방만 월세로 내놓아도 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지금 그 돈도 절실하거든요. 내가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너 하나 키웠는데 차가운 새벽 바람 맞으며 약초 캐고 손 얼어가며 산삼 찾던 이 어미가 이런 말을 듣는구나. 누군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평생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홀로 아들을 키운 71세 어머니. 손끝은 약초 줄기에 찔려 상처투성이고 무릎은 산길을 오르내리며 망가졌지만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런 그녀가 아들 집에서 쫓겨나 짐 하나 들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평생을 산과 함께 살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어머니가 노년에 버림받는 이 충격적인 현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전전하던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1세의 나이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밀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평생 산에서 캐온 약초가 어떻게 제 인생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발견한 진짜 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엔 저를 내쫓았던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 깊은 산골에서 태어난 한미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동적인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71세,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22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도를 넘긴 아들 도윤이를 안고 장례를 치르던 날, 눈 내리는 산마루에 서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산이 아닌 세상에서 살게 하리라. 그날부터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똥이 트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진 지게는 늘 무거웠지만 아들 생각을 하면 가벼워졌습니다. 봄에는 두릅과 곰취를 캤습니다. 가시 돋친 두릅나무를 벨 때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더덕과 도라지를 캤습니다. 우리를 캐려면 무릎을 꿇고 땅을 파야 했습니다. 돌부리에 무릎이 깨지고 손톱이 까져도 괜찮았습니다. 가을에는 황기와 참더덕을 찾았습니다. 능선을 따라 하루 종일 걸어야 좋은 약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산산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아들 교과서 값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도윤이 교과서 살 돈까지만. 그렇게 중얼거리며 40년 넘게 산을 올랐습니다. 제 손끝은 굳은 살로 거치어졌고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무릎은 돌부리에 부딪혀 수없이 까지고 덧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허리는 점점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흘린 땀만큼, 오른 산길만큼 산은 약초를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지게에 지고 20리 산길을 걸어 내려와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말했습니다. 미잔의 약초는 다르네. 정직해. 정직한 손. 그것이 제가 평생 지킨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산골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고등학교는 읍내까지 2시간을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대학은 서울로 보냈습니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1년치 약초를 미리 캐서 팔았습니다. 여름 한철 내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약초를 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윤이가 산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윤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들어갔어요. 월급도 괜찮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후 도윤이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차릴 거예요. 천연 약재로 만드는 건강식품 회사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평생 캐온 약초가 아들의 사업이 되다니 산이 주신 축복이구나. 도윤이는 곧 결혼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세련된 여성 한다희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다희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합니다. 도윤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희의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산에서 캔 거친 나무를 도시의 하얀 접시에 담았을 때처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10년 후 도윤이는 저를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산생활 정리하고 서울로 오세요. 제가 이제 엄마 모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해 겨울 산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간신히 일어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제 나이 70세 겨울 서울로 올라온 날,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산에서 말린 약초 한 봉지, 그리고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도윤이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이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다희의 표정은 날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다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나 나가는데, 어머님, 부엌에서 너무 일찍 움직이시면 애들 잠 깨요.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님 병원비 약값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가잖아. 어머님이 계신 방 월세로 내놓으면 5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최대한 존재감을 줄이려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부엌도 며느리가 다 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밥도 조금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11월 초 서울의 첫눈이 내릴 듯한 날씨였습니다. 다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요. 어머님,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제 그만 시골로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더는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에서 평생 살며 바람 소리, 새 소리, 빗소리를 다 알아들었던 제가 이 말만큼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이요? 어머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매달 나가는 약값, 병원비, 식비 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내가 집 팔고 그 돈 주면 너희가 책임진다고 해서. 저희 지금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거 아세요? 오늘도 아침에 전화 왔어요. 이번 달 이자 안 갚으면 집 가압류 들어간대요. 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 씨는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소주병 들고 혼자 술 마시고 저는 애들 키우느라 파트타임도 못하고 그런데 어머님까지 감당하라고요? 그때 방에서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핏발선 눈, 밤새 술을 마신 듯 보였습니다. 도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뭐라는 거니?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회사부도 위기고 빚쟁이들은 매일 독촉하고 솔직히 솔직히 엄마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머니, 시골에 아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시골집은 이미 정리했어. 서울 올라오면서 다 팔고 너 사업 자금 한다고 다 가져가고. 다희가 이미 준비한 듯 여행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님, 옷 다 챙겨뒀어요. 일단 나가셔서 지낼 곳 알아보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 가방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너 하나 키웠어. 차가운 새벽 바람 맞으며 약초 캐고 손 얼어가며 산삼 찾고 무릎 깨지고 허리 휘어가며 지게 지고 산길 걸었어. 엄마, 겨울에는 영하 20도에도 산에 올랐어. 내 교과서 값, 학원비, 입학금 마련하려고 내 밥 굶어가면서 내 도시락은 꼭꼭 싸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엄마한테 이러니?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죄송하면 다야? 어머님, 저희도 곧 길거리에 앉을 판이에요. 이해 좀 해주세요. 다희가 외쳤습니다. 이해. 내가 뭘 알아?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갈게.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오늘 날 이렇게 내쫓았다는 것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도윤아, 산은 배신하지 않는단다. 내가 산에 오른 만큼 산은 내게 약초를 줬어. 하지만 사람은 다르구나. 엄마,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때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1월의 서울. 첫눈이 내리려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 딱 1년 만에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저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온몇 벌과 산에서 가져온 약초 주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일단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라도 타고 어디론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앞실에 앉아 생각해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집은 이미 정리했고 산골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자식들 집으로 갔습니다. 가진 돈은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나오느라 돈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그 추운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밤중의 서울은 산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구석진 골목을 찾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71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근처 공중화장실을 찾아가 얼굴을 씻고 몸을 추스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며칠째 서울역 근처를 떠돌던 어느 날,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옆 벤치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역 근처에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일찍 가야 돼요.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이른 아침 급식소를 찾아가니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 간신히 밥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 작은 반찬 2가지.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산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지내실 곳이 있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할머니처럼 급하게 주거를 잃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분이 건넨 종이를 받아들고 그날 오후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안에 임시보호시설로 모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성북구에 있는 여성 노인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 따뜻한 난방,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깨끗한 이불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쉼터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이런 처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사별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거리로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기 당해서 집을 잃었어요. 저는 병원비로 땅을 다 날리고 자식들한테 손 벌렸는데 아무도 안 돌봐주더라고요.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저 혼자만 불행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노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몸이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도와주었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나이에 할머니는 산에서 평생 약초 일을 하셨잖아요. 그 경험이 귀한 거예요. 선생님은 노인 일자리 안내 책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정보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경동시장 약초거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 산에서 가져온 약초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이것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당귀, 천궁, 황기, 감추. 수십 년간 맡아온 그 향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몇 가게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일손 구하시나요? 아니요, 안 구해요. 5곳을 돌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낙심하며 골목을 걷다가 한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린열대의 약초를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건 산삼 뿌리가 아니라 더덕인데 안에서 60대 후반의 여자 상인이 나왔습니다. 할매, 뭐 사러 왔어? 아니요. 그냥 좀 보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뭐해? 사야지. 저기 실례지만 이거 산삼 아니고 더덕 아닌가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할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강원도에서 40년 넘게 약초를 캤거든요. 이건 뿌리 모양이랑 향이 더덕이에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른 약초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것도 봐봐. 저는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도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참더덕이에요. 속이 더 차고 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색깔 보세요. 도라지보다 좀 더 누런빛이 돌죠. 여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할매, 진짜 제대로 아시네. 요즘 젊은 애들은 이거 구별도 못하는데. 혹시 일자리 찾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해봐. 약초 감별하고 손질하는 사람 필요해. 나이는 상관없어. 실력이면 돼. 하루 6시간, 일당 6만 원. 어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1세에 받은 첫 일자리 제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김복순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아침에 나와 경동시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에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익숙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약초를 분류하고 손질하고 무게를 재고 포장하는 일. 모두 산에서 터득한 동작들이었습니다. 복순 사장님은 거칠었지만 속정이 깊었습니다. 할매 어디서 자? 지금은 임시로 보호시설에서. 한 달밖에 못 있다며? 안 되겠다. 우리 가게 위층에 작은 방 하나 있어. 거기서 자. 월세는 나중에 일하면서 조금씩 갚고. 그렇게 저는 집 나온 지 한 달이 지나 작은 옥탑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복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자 할매, 손님들한테 약초 설명 좀 해줘봐. 할매가 하면 더 믿음직스러울 것 같아. 그날부터 저는 손님들에게 약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기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재예요. 피로하실 때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당귀는 여성 건강에 좋아요. 산에서 직접 캘 때는 뿌리가 굵고 향이 진한 걸 골라야 해요. 손님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설명 정말 자세하시네요. 산에서 평생 배웠지요. 산이 제 스승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번에 할머니가 추천해주신 약재 먹었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복순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자 할매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되네. 월급 올려줄게. 3달쯤 지났을 때 옥탑방에서 저는 월세 30만 원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힘으로 얻은 집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벽에는 태백산 사진을 붙였습니다. 제가 평생 오르내리던 그 산의 사진을요. 산아, 고마워. 내가 준 지혜로 여기서도 살아가고 있어. 어느 날 복순 사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미자 할매, 우리 약초 체험 교실 열면 어때? 할매가 산에서 배운 것들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매만큼 약초 잘 아는 사람 없어. 자신감 가져. 그렇게 시작된 산의 지혜 교실은 예상 밖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시장 한켠의 작은 공간에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약초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산이 그러하듯이요. 제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나무와 풀, 돌과 흘, 물과 바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수업이 끝난 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요. 혹시 할머니 이야기 방송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제 이야기를요? 네. 산에서 평생 약초를 캐시다가 서울에 와서 다시 일어나신 이야기.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방송에 제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었습니다. 산이 준 2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초 교실 신청자가 급증했고 복순 사장님 가게를 찾는 손님도 늘어났습니다. 미자 선생님, 우리 가게에서도 강의 좀 해주세요. 어느새 저는 미자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쯤 지난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초 교실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복순 사장님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자 할매, 밖에 누가 찾아왔어? 누구요? 젊은 남자인데 할매 아들 같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일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방송도 봤고요. 그래서?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니?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노숙하셨다는 거. 혼자 이 힘든 시간을 버티셨다는 거. 그걸 알면서도 1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구나.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처까지 왔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엄마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럼 오늘은 갑자기 용기가 났니? 아니요. 오늘 또 못 만나고 돌아갈 뻔했는데 엄마가 수업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창문 밖에서요.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시는 모습 평생 처음 봤어요. 산에서 약초 캘 때도 저 키울 때도 엄마는 늘 힘들어 보이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이랑 헤어졌어요. 뭐, 다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순간 그동안 꾹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도윤아, 일어나거라. 도윤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엄마, 아니, 들어봐. 내가 나를 쫓아낸 건 사실이야. 그리고 그건 나한테 큰 상처였어.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깨달았어. 내가 평생 도윤이 엄마로만 살았다는 걸, 내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걸. 무슨 말씀이세요? 산에서 약초를 캘 때도, 시장에 내다 팔 때도 모든 게 너를 위한 거였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야 알았어. 내가 약초를 좋아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산의 지혜를 나누는 게 즐겁다는 걸, 이제야 한미자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됐어. 엄마, 그러니까 고마워. 내가 나를 쫓아내준 덕분에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어. 산이 준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단다. 도윤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 인생은 긴 거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돼.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산에서 배운 거야. 산은 봄마다 새 잎을 낸단다. 사람도 그래야 해. 그때 복순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미자 할매, 아들이면 안에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지 그래. 저는 도윤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 사장님이 따뜻한 쌍화차를 내왔습니다. 이거 미자 할매가 직접 만든 거야. 도윤이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래.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끓여주던 거야. 기억하는구나.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엄마. 애들은 잘 있니? 네. 애들은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그래. 그때 급히 나오느라 애들한테 인사도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어. 애들 얼굴 보고 싶구나. 도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만나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애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니? 다음 주말에 데리고 와라.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돌아간 후 복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자 할매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용서라기보다는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놓고 산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무거운 걸 짊어지고는 산을 오를 수 없다고. 다음 주 일요일 첫눈이 내리던 날 도윤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0살 윤서와 8살 민우. 1년 만에 본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윤서가 제 허리를 꼭 안았고 민우도 수줍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들 많이 보고 싶었단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경동시장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약재들 사이를 걸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감초란다. 단맛이 나는 약재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할머니, 여기 냄새 정말 특이해요. 이게 바로 산의 냄새란다. 복순 사장님이 아이들에게 약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우리 미자 선생님 손주들이구나. 예쁘네. 미자 선생님이요? 민우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할머니는 여기서 유명한 약초 선생님이란다. 할머니 대단해. 점심은 제 작은 원룸에서 먹었습니다. 산나물 비빔밥과 된장찌개. 아이들은 맛있게 먹으며 제잘거렸고 도윤이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식사 후 벽에 붙은 태백산 사진을 보며 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산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곧 봄이 오면 할머니랑 강원도 가볼까? 진짜요? 와! 그 후로 아이들은 주말마다 경동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약초 교실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점심을 먹고 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원룸은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작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약유통 회사인데 엄마 덕분이에요. 내 덕분? 네. 엄마 방송 보신 사장님이 연락 주셨어요. 한미자 선생님 아들이라면서요. 도윤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엄마가 평생 하신 일과 연결된 거라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길을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잘 됐구나.
도윤아, 그날 밤 혼자 남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자나, 고마워. 내가 준 지혜로 여기까지 왔어. 한 달 후 복순 사장님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자 선생님, 우리 경동시장에서 전통 약초 체험관을 만들려는데 관장 맡아주실 수 있어요? 관장이요. 제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72세 나이에 새로운 책임을 맡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복순 씨,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선생님, 산에서 40년 배우신 게 가장 큰 학위예요. 그리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계시잖아요. 72세 나이에 새로운 직책. 부담스러웠지만 복순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산이 준 지혜,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쌓아온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순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산은 봄마다 새 잎을 냅니다. 저도 이제 제 봄을 피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체험관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약초 교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재래시장 느낌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다희가 비싼 옷을 입은 남자와 팔짱을 낀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이가 나를 매몰차게 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을 싸서 아무런 준비도 못한 나를 내쫓았던 그 순간의 공포가 주마등 같이 스쳐갔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힘드시겠어요. 복순 사장님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말 좀 조심하세요. 네? 전 그냥 우리 시어머니거든요. 다희가 남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빠, 이분이 전 남편 어머니세요.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보냈다고? 복순 사장님의 목소리가 서늘해졌습니다. 순간 옆하게 생선 장수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복순이? 이 사람이 미자 선생님 집에서 쫓아낸 그 며느리래. 뭐? 아저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떡집 할머니, 청과 가게 아주머니, 한약방 사장님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70 넘은 어른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우리 미자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기, 그때는 사정이. 한약방 사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우리 미자 선생님은 이 시장의 보물이야. 40년 약초 경력의 약초 체험관 관장도 하실 분이라고. 뭐라고요? 다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방송에도 나오고 선생님 덕에 시장이 얼마나 살아났는데. 복순 사장님이 다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다희의 남자친구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희 씨, 우리 가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굴 잘 기억하세요. 우리 시장 출입 금지. 맞아! 다시는 오지 마! 상인들의 야유 소리 속에서 다희는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복순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 악몽 같은 순간을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면 세상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2달 후, 벚꽃이 만개한 4월에 산의 향기 약초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봄 약초들이 고개를 내미는 계절, 경동시장 한켠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산에서 가져온 각종 약초들과 도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복순 사장님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 약초 교실 수강생들, 그리고 도윤이와 손주들까지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았습니다. 산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 끈기, 그리고 회복의 힘을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71세에 저는 도시로 와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자존심도. 하지만 산이 준 지혜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로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산은 봄마다 새 잎을 냅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도 봄은 다시 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관 후 체험관은 예상 이상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왔고, 특히 저의 산 이야기, 시간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체험관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40대에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해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71세에 다시 시작했는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도 분명히 평생 쌓아온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보세요. 그게 당신의 산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체험관은 서울시 우수 문화 공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제가 경동시장에 처음 왔던 그 겨울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이제 한미자 명인으로 불렸습니다. 전통 약초 지식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표창도 받았습니다. 표창식 날 도윤이와 손주들이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해. 민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야.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이요. 잘하고 있어. 도윤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별이 보였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던 별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산아, 내가 준 두 번째 봄 잘 피워냈다. 작은 원룸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태백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봄마다 새 잎을 내고 있겠지요. 저도 이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엄마가 아닌 한미자로서의 자리를. 산이 가르쳐준 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산과 같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바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은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71세의 길을 잃었을 때, 제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씨앗은 땅속 깊이 묻혀 있을 때도 봄을 기다리며 살아있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 안의 씨앗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73세인 지금 꽃을 피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분명 살아있는 씨앗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서 새 잎을 피워내세요. 두 번째 봄을 맞이하세요.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산이 준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